30년, 평생과도 같은 시간을 왕좌의 그늘 아래 단 하나의 예라는 승낙을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스웨덴의 릴리안 공주와 베르틸 왕자의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낭만적인 사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은 헌신적인 사랑과 현실이 된 동화 같은 이야기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야기의 이면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딜레마가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금지를 넘어 한 왕조의 존립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30년간의 드라마 뒤편을 들여다보며 왕국의 법도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거대한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톡홀름의 궁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한 세상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시작은 웨일스 1915년입니다. 석탄과 바다 내음이 진동하는 공업도시 스완지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바로 릴리안 메이 데이비스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부에서 시장 상점 주인으로 변모했고 어머니는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은 고된 노동, 검소한 일상, 소박한 희망이 공존하는 세상이었고 자귀와 왕관은 신문 헤드라인에나 등장할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릴리안의 가슴 속에는 웨일스의 잿빛 일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꿈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뎌 런던으로 향합니다. 1930년대 대영 제국의 수도는 야망과 눈부신 화려함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뒤섞인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릴리안은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타고난 패션 감각은 그녀에게 하이 패션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기 있는 모델이 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와 같은 명망 높은 잡지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강인한 성품과 재능에만 의지하여 스스로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꽤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1940년 그녀는 배우 아이반 크레이그와 결혼합니다. 예술계 두 사람의 결합이었으니 아름답고도 순리적인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생활은 거의 즉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수백만 명의 다른 영국인들처럼 릴리안의 남편도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갈라졌고 그녀는 불안에 휩싸인 런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릴리안은 마냥 운명의 손길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진 촬영에 익숙했던 그녀는 왕립 해군을 위한 무정의를 조립하는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무를 마친 후에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병원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름다운 모델이었던 그녀는 전쟁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경험, 이 끈기, 그리고 내면의 힘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1943년 런던. 도시 전체는 공습 사이렌 소리와 등화관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삶의 즐거운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 중 하나의 오랜 전통에 도전할 만남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그 자체가 마련한 무대 위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멀리 떨어진 중립국 스웨덴에서 온 아름다운 왕자가 막 등장하려 합니다. 릴리안 공주의 보석함은 수백 년 된 유물들로 가득 찬 국고의 보물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으로 쓰인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소장품에 있는 모든 장신구는 왕조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특정 인물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군주의 무기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닌 길고 헌신적인 투쟁 끝에 자신의 행복을 얻어낸 한 여성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컬렉션의 정점이자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은 부세론의 로렐 티아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릴리안은 혈통으로 공주가 아니었지만 이 장신구는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왕세자비 중 한 명인 코노트의 마가레타의 축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르틸 왕자의 할머니인 그녀가 1905년 파리에서 이 티아라를 주문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장신구는 스웨덴 궁정의 규칙을 바꿀 한 여인의 머리를 장식할 그날을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왕관이 아닌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가볍고 거의 살아있는 듯한 조각품을 상상해 보십시오. 티아라는 중앙에서 만나는 두 개의 우아한 월계수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세론의 보석 세공사들은 단순히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석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로 고정된 각각의 다이아몬드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은은하게 흔들리며 잎사귀에 맺힌 아침 이슬이 반짝이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피부에 닿는 시원한 감촉,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의 무게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 놀라운 가벼움을 거의 실제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벨에포크 시대의 순수한 구현으로 자연 숭배와 유려하고 유기적인 선들이 특징입니다. 월계관은 고대부터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릴리안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상징이 또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의전 규범을 뛰어넘은 사랑의 명백한 승리였습니다. 더욱이 이 티아라는 변형이 가능하여 목걸이로도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기능성, 즉 현대적인 유연성은 공장에서 일할 때나 왕실 리셉션에서 빛날 때나 동등한 우아함을 뽐냈던 릴리안 자신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20세기 초 보석 전문 브랜드 부세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걸작을 만들기 위해 선택된 구형 컷 다이아몬드는 현대적인 보석의 차갑고 날카로운 불빛과는 다른 특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광채를 발산합니다. 플래티넘 잎사귀의 모든 잎맥,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모든 작은 열매는 손으로 정성껏 작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연약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 기술적 완벽함이 동원된 예술 작품입니다. 하지만 티아라는 그녀의 보석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리비에르, 흠잡을 데 없는 진주 목걸이, 우아한 브로치 등 거의 모든 것이 베르틸 왕자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대대로 물려받는 왕실의 보물이 아니라 그들의 공유된 역사를 보여주는 관심의 표시이자 증거였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조용한 기념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 또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녀의 보석함은 30년간의 여정을 담은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릴리안 공주 보물들의 해부는 독특합니다. 그 기반은 캐럿이나 역사적 출처가 아니라 인내, 헌신, 무한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각 장신구는 여정의 끝에서 얻은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그 길고 긴 여정의 이정표였습니다. 이것은 궁정의 의전 서비스가 아닌 마음으로 모은 컬렉션이었습니다. 1976년 12월 7일, 이날은 국경일로 지정되지 않았고 스톡홀름 거리에는 성대한 행렬도 없었습니다. 33년을 기다려온 승리는 드로트닝 홀름 궁전 예배당의 조용하고 거의 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국왕과 왕비 앞에서 세상의 릴리안 크레이그로 알려졌던 여인은 마침내 평생토록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존재, 즉 베르틸 왕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공주의 데뷔가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한평생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61세가 된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릴리안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본드락의 우아한 연한 푸른색 의상에 깃털 달린 필박스 모자를 매치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절제된 위엄과 지혜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앳된 수줍음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기다려온 한 여성의 깊고 힘겨웠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마땅히 그녀의 것이었던 자리를 공식적으로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 위에는 부세론의 로렐 티아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날 왕세자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장신구는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월계관이었습니다. 월계수 잎 위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마치 수년간의 인내, 충절, 그리고 두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티아라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왕들과 법률, 그리고 시대 자체를 초월할 수 있었던 길고 헌신적인 사랑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미지의 마지막 악센트이자 동화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물질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지만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의 놀라운 인간성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신문들은 3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중은 신분 차이로 인한 부적절한 결혼이나 의전 위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 비난이 아닌 무한한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공공연한 비밀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스웨덴 국민들은 안도와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왕자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행복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왕실 내부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스웨덴에게 이것은 단순한 왕실 결혼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제도의 자유화와 인간화를 상징하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베르틸 왕자의 조카이자 평민 실비아 조몰라트와 막 결혼한 젊은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는 이 행위로 삼촌을 축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왕족의 개인적인 행복이 더 이상 왕조의 법률 재단에 희생되지 않는 시대 말입니다. 릴리안과 베르틸의 결혼은 이 새로운 방향을 선언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발표였습니다. 결혼 축하연은 막을 내렸지만 릴리안 공주에게 진정한 삶의 빛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리고 미숙한 대비 공주가 아닌 성숙하고 현명한 여성으로서 왕실에 들어섰고 그녀의 매력과 따뜻함은 스웨덴 국민들을 즉시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땅히 가족의 일부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았고 친근하게 릴리안 숙모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공개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시기였으며 그녀의 보석들은 이 빛나는 모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이미지의 중심에는 단연 부세론의 로렐 티아라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명함이자 그녀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스웨덴 왕국의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인 노벨상 시상식에서 바로 이 티아라가 릴리안 공주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엄숙한 예복과 이브닝 드레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 월계수 잎의 반짝임으로 강조된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은 국왕의 참석만큼이나 저녁 행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만함의 그림자 없이 마치 보물이 아니라 자신 자체의 자연스러운 연장인 것처럼 독특한 품위로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릴리안에게 이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부적이었고 그녀의 오랜 투쟁과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착용할 때마다 그녀는 단순히 의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남편의 할머니가 소유했던 이 월계관은 그녀에게 새롭고 가슴 아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왕관이 아니라 충절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운명으로부터 쟁취한 사랑의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컬렉션은 티아라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베르틸 왕자는 평생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끊임없이 아껴주었습니다. 완벽한 취향을 완벽하게 강조하는 절묘한 진주 목걸이들, 재킷 깃이나 이브닝 드레스에 특별한 세련미로 착용할 줄 알았던 우아한 다이아몬드 브로치들. 이들 장신구 하나하나는 단순히 보석함의 일부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으로 건넨 선물, 즉 만질 수 있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델 과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던 많은 이들과 달리
릴리안은 타고난 스타일 감각과 옷과 액세서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신구가 자신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장신구의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리셉션에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고 나타날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소박하지만 완벽하게 어울리는 브로치로 모두를 매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우아함의 전형이었습니다. 현대적이지만 항상 적절했고 결코 과장되지 않았지만 항상 기억에 남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릴리안 공주의 황금기는 그녀의 장신구들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금괴 보관된 단순한 귀한 물건이기를 멈췄습니다. 그것들은 주인과 함께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더 인간적이고 개방적인 스웨덴 왕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빛 속에서 세상은 왕관의 차가운 위엄이 아니라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의 따뜻한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기다림이 순정 만화 속 한 장면처럼 마냥 평화로운 시간만 흘렀으리라 생각한다면 이는 실로 순진한 착각일 것입니다. 이 찬란한 사랑 이야기의 이면에는 조용하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스캔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수십 년간 스웨덴 왕실 전체를 숨죽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스캔들의 그림자는 은밀한 암투가 아니라 단 하나뿐이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범과 금기를 깨뜨리며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베르틸 왕자가 릴리안 데이비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배우 아이번 크레이그는 바로 그때 제2차 세계대전 전선에서 대영 제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당시의 법규에 따르면 왕위 계승권자인 왕자가 유부녀 평민과 연애하는 것은 단순히 구설수에 오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이 끝난 후 릴리안과 남편은 합의해 이혼했지만 이 초기 사실은 그들의 삶에 영원히 각인되어 미래의 장애물에 대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침실이 아닌 왕실 회의실에서 펼쳐졌습니다. 1947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르틸의 형인 구스타프 아돌프 왕자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의 아들 미래의 국왕 칼 16, 새 구스타프는 당시 갓난아기였습니다. 어린 후계자의 다른 삼촌들은 이미 귀천 상혼으로 인해 왕위 계승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순간에 베르틸 왕자는 직계 계승 서열에서 유일한 성인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햄릿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되 당시의 가혹한 법규에 따라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여 왕실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왕관에 대한 의무를 위해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간의 공공연한 비밀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스웨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모두가 왕자가 솔바켄 빌라에서 크레이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공식 행사에서는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손님도 함께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의전상 릴리안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빈 만찬에 베르틸과 동행할 수 없었고 왕실 행사에서도 그의 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예된 삶이었고 사랑은 현실이었으나 지위는 환영에 불과했던 황금빛 세장 속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답지만 근거 없는 신화와 문서로 증명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릴리안과 베르틸의 이야기에서 불륜, 재정적 부정 혹은 궁정 암투에 대한 소문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순수합니다. 그들을 따라다닌 그림자는 불륜이나 배신이 아니라 베르틸의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책임감이었습니다. 30년 내내 그들은 자신들의 결합, 즉 개인적인 행복이 잠재적으로는 헌법 위기를 초래하고 군주제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격정의 스캔들이 아니라 의무의 드라마였습니다. 1997년 1월 5일
황금기는 경매장의 떠들썩한 거래나 대담한 절도범의 손에 의해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했던 집 솔바켄 빌라의 벽 안에서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베르틸 왕자는 릴리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년간의 공식적인 결혼 생활과 반세기가 넘는 사랑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웨덴에게 이날은 가장 존경받는 왕실 구성원 중 한 명을 위한 국가 애도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릴리안에게는 그것이 온 우주의 종말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그 남자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보석 컬렉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살아있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보석들은 이제 유물이 되었고 위대한 과거의 손에 잡히는 조각들이 되었습니다. 월계관 티아라,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귀걸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이었으나 이제는 그를 기리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 보물들을 둘러싼 감정의 기류는 소유의 기쁨에서 회한의 애조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릴리안 공주는 자신의 장신구를 금괴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큰 위험으로 왕실의 의무를 다하며 공식 행사에서 그것들을 계속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석들의 반짝임은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월계관 티아라를 착용한 매 순간은 더 이상 단순한 지위의 과시가 아니라 떠나간 남편에게 바치는 침묵의 헌사이자 기억의 행위였습니다. 그것들을 착용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다시 그의 존재를 곁에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에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뼈아픈 감동으로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석들은 그녀의 갑옷이 되었고 그녀 홀로 그들의 사랑의 깃발을 지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함께 리셉션에서 빛나던 시절은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동 역사를 수호하는 릴리안 공주는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고 그곳에서 모든 다이아몬드는 조명빛이 아닌 이제 그녀의 심장 속에만 살아있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2013년 릴리안 공주가 9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보석 컬렉션은 영원히 휘장 아래로 가려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토록 특별한 이야기가 스며든 이 보물들은 어떻게 될까? 떠들썩한 경매에서 팔려나가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대중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까? 그러나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에필로그가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계승만이 유일한 화폐였던 무언의 경매가 열린 것입니다. 화려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완벽하게 선택되었으니 바로 릴리안 공주가 수십 년간 빛을 발했던 노벨상 시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계관 티아라는 백발의 공주가 아닌 젊고 아름다운 왕세녀 빅토리아, 미래의 스웨덴 여왕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홀에 나타났을 때 전 세계에서 알아봄과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타일의 인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왕실의 계승과 감정적인 몸짓이었습니다. 티아라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릴리안에게 티아라는 그녀 개인의 고통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이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빅토리아에게 같은 장신구는 미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다리가 되었고 과거에 대한 존경과 군주제의 안정에 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유물에서 티아라는 국가의 보물이 되었고 사랑받는 릴리안 이모와 미래의 여왕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은 즉시 장신구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계보는 완벽해졌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를 위해 만들어졌고 릴리안과 베르틸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제 미래의 스웨덴 여왕에게 물려주어진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단순히 보석이 아니라 스웨덴 왕관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역사적 유물이 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티아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릴리안의 보석함에 있던 다른 장신구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브로치와 목걸이는 소피아 공주와 마들렌 공주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매번의 등장은 따뜻한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컬렉션은 금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왕실 보물창고에 사랑스럽게 통합되어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릴리안 공주의 보물들이 무대로 돌아온 것은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잿더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우아하고 사랑이 가득한 바통 터치였습니다. 충실함과 계승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연대기가 된 이 보물은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릴리안 공주의 초상화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감동적인 붓질입니다. 그녀의 유언장에는 추측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결국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가족에 대한 충성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솔바켄 빌라와 모든 보석 컬렉션을 포함한 그녀의 모든 재산은 스웨덴 왕실에 유증되었습니다. 보물들은 팔리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르나도테 왕조 가족재단의 관할 아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계관 티아라와 릴리안의 다른 장신구들은 그들의 최종적이고 가장 명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스웨덴 왕실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 아래 놓인 박물관 전시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실의 고위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석기금의 활발한 일부입니다. 그들의 지위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에서 역사적인 유물로, 왕실의 유물로 변모하여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왕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들의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치는 존재합니다. 플래티넘, 완벽한 구식 다이아몬드, 전성기의 전설적인 부세론 공방의 솜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비물질적인 요소들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흠잡을 데 없는 계보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가 주문한 장신구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왕실 사랑 이야기 중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 스웨덴의 미래 여왕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 중요성입니다. 이 보석들은 스웨덴 군주제의 자유화를 침묵으로 증언하고 참여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고대 의례를 넘어선 인간의 감정의 승리를 구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매평가도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장신구들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을 값으로 매길 수 없게 만든 독특한 역사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속하여 스웨덴과 전 세계 왕실 가문의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왕국의 법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랑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이제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 대가는 캐럿 단위가 아니라 수십 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33년의 삶, 유령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온 삶, 개인적인 행복과 국가적 의무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삶이 대가였습니다. 침묵과 인내,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릴리안 공주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는 이 대가를 온전히 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보석 컬렉션은 전 세계 모든 왕실 보물창고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주의 보석은 권력, 계승, 왕조의 불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릴리안의 장신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야망과 정복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인간의 미덕, 즉 충성심, 헌신, 그리고 무한한 인내의 물리적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세론의 월계관 티아라는 통치자의 왕관이 아니라 사랑할 권리를 위한 길고 고된 그러나 조용한 전쟁의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베르틸이 선물한 모든 다이아몬드 리비에르는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 둘만이 이해하는 개인 일기장의 한 줄입니다.
이 장신구들은 수십 년의 기다림, 솔바켄 빌라에서의 조용한 저녁, 희망과 실망, 그리고 결국에는 조용하고 마땅한 승리를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연대기 작가가 되었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전투의 굉음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석의 차가운 광채와 완벽한 보석 세공사의 솜씨 뒤에 뜨거운 인간의 심장 박동과 수세기 동안의 관습을 바꿀 수 있는 정신력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왕자와 공주는 떠났지만 그들의 유산은 새로운 세대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걸작이 영원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영원한 이야기의 수호자가 되기 때문에 불멸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조차도 인류에게 가장 불멸하는 것, 즉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